안녕하세요. 채널 9의 구좌홍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이 대선과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전망과 예측을 해주실 분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이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홍보수석을 지내시고 새누리당 당대표를 지내신 이정현 전 수석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쨌든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아직 개국은 아니고 지금 네. 이제 이 데모 버전 시범 방송 중인데 그리고 이제 뜻깊은 게 저희 이번 그 11월호가 신동아 창간 90주년이에요. 90주년. 네. 선배 신동아가 90년 된 거 혹시 아셨어요? 아니 90년까지 됐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초 시사 월간지가 신동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가 1920년에 창간을 했고 이 신동아는 1931년도에 창간을 했습니다. 이야, 일제시대 때. 네. 그런데 이제 신동아가 상당히 좀 아픔을 한번 겪었어요. 언제 아픔을 겪었느냐?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손기정 선수는 꽃다발로 일장기를 가리고 또 그걸 보도하는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일장기 말소 사건인데 그 일장기 말소 사건 때문에 동아일보 폐간은 좀 어려우니까 당시에 보복으로 신동아를 폐간시켰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이제 역사는 90년 됐는데 일제 때 이제 잠깐 폐간이 됐다가 1964년에 이제 복관이 돼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고요. 뭐 신동아 자랑을 조금 하자면 이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어떻게 보면 좀 냉혹한 이 군사 독재 시절에 이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를 위해서 상당히 어떤 그 정권 내부에 어떤 폐부를 찌르는 이런 여러 특종을 한 뭐 유서 깊은 아주 잡지입니다. 이번 11월호가 창간 90주년 호고요. 그래서 제가 한 권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아, 진짜 이건 보관본이어야 되겠는데. 보관을 해야 되겠는데. 네, 이거 한번 뭐 쭉 읽어보시고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창간 90주년 기념품으로 나중에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네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근데 그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폐간됐던 신동아에 대해서 한 100주년 아니면은 뭐 이때에 최고의 독립유공자에게 주는 훈장이 신동아한테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왜 훈장을 주고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기리고 하겠습니까?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지 말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수많은 독립운동 사례 중에 이 신동아의 일장기 말소 사건은 많은 국민들 하여금 아주 많은 민족 정신을 이렇게 깨우치게 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뭔가를 그 국가 서운 하는 그런 부처에서 신동아에 대한 그런 독립유공 그런 대훈장의 수여식이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저희 뭐 채널 9 이렇게 신동아에서 이제 하는 이 유튜브 방송인데요. 이 출연을 계기로 신동아의 어떤 역사, 전통 이걸 더 많은 국민들께 좀 알려주십사.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넉 달 조금 더 남았어요. 약 넉 달.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이제 11월 5일이 되면 국민의힘도 이제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그리고 여야 이제 대진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급박하게 돌아가는 어떤 이제 대선 전국을 이제 뭐 청와대에도 계셨고 당대표도 지내셨으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귀한 말씀을 좀 들으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당장 이게 다음 주 국민의힘 경선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그 37년 정치하면서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르는데 절대 제가 쓰지 않은 용어가 있습니다. 누가 당선될 것이다, 누가 할 것이다. 이걸 미리 이긴다, 진다, 누가 당선될 것이다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진짜 유권자들의 가슴 속에 들어있거든요. 마치 그 가슴 속을 다 헤집고 댕기면서 한 것처럼 뭐 누가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건방져 보여요. 그리고 국민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선거를 계속 이렇게 해와서 봐보면
국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과 요구하는 정서와 네. 흐름, 네. 이렇게 추세, 네. 이게 있더라고요. 네, 네. 뭐 미루어 짐작을 저는 네. 다른 사람들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저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네.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은데요. 매우 다 눈치채죠, 뭐.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되면. 이게 이제 가장 쉽게 뭐 양자택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이 되는 것과 홍준표 후보가 되는 거에 따라서 대선 구도가 또는 어떤 대선 지형이 이제 그렇게까지 일반 유권자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거고 네. 어느 당의 후보를 뽑냐면 국민의힘의 후보를 뽑는 거고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는 네. 당원들의 그 비율이 적었고 이번에는 당원 비율이 높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후보를 뽑는데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거나 많이 지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결과도 그렇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아무래도 이제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보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 뭐 5.18 그 전두환 그 뭐 비호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사과한 이후에 뭐 개한테 사과를 주는 어떤 사진을 SNS에 올려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그 이후에 여론이 좀 급격히 변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도 네. 그러한 것은 네. 이게 그 어떤 대선 주자로서가 아니라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나선 사람의 네. 마인드 자체로서도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네. 그런 것은 수만 가지 이슈와 관심, 국민들의 관심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을 대선 주자에게 쏟는 관심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네. 사람은 잘생긴 것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은 언제 무슨 연설 하나 때문에, 정책 하나 때문에, 또 뭐 태도 하나 때문에 네. 이렇게 결정한 사람도 많을 정도로 아주 다양하고 다원적입니다. 네. 그 다원성과 다양성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네. 어떤 흠이 있다 손치더라도 네. 그것은 그것대로 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나 대세를 바꾸는 것은 네.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네. 쭉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러본 네. 그런 결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후보나 캠프에게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원이나 지지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더구나 정치한 사람들은 일단 일반 사람보다 도덕성이 더 왜냐하면 부각이 되고 주목을 하다 보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미처 몰랐던 감춰진 그동안에 들키지 않았던 네. 또는 부족한 그러한 점들이 엄청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후보가 이렇게 나면 다른 후보는 그러면 완벽하고 또 다른 문제점이 없냐 그러면 또 그분도 네. 사람들이 싫어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상대가 지지율이 더 높은 그런 거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그 한두 가지 건으로 대세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하게 그 건은 네. 정말 적절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소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악재였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세를 바꿀 만한 큰 악재는 아니었다. 하여튼 내가 지금까지 쳐다본 전국 단위 선거나 큰 선거는 네. 대세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국민 정세라는 거 있어요. 네.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네. 그런 프로와 기사가 있는가 하면 네. 대부분 사람들은 정치 기사 볼 새가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네. 생업에 바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떤 것 사건이나 네. 또는 사태나 이런 것들이 부각은 된다 손치더라도 네. 큰 대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겹쳐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는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라는 게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와 누구가 붙느냐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지금 뭐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를 이제 2명으로 좀 압축을 해봅시다. 윤석열과 이제 홍준표 중에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이제 맞붙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유불리가 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지금까지 최근에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나온 여론조사 네. 예를 들자면 누가 유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론조사로 쭉 네. 경마식으로 뭐 네. 1번 말에 앞으로 달고 있습니다. 3번 말에 앞으로 경마식의 여론조사가 모든 여론 기사마다 다 다릅니다. 네. 대통령의 지지율도 뭐 올랐다 내렸다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 변함없이 줄곧 일관된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정권 교체돼야 된다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 네.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높습니다. 네. 이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여론조사는 네. 아까처럼 윤석열이가 됐든 홍준표가 됐든 누가 후보가 되든 네. 야당의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네. 누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정권 교체가 되고 안 되고로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저는 이제 노무현 정권 말의 정동영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사실은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 대선 후보들이 토론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권 실패에 대한 지적이 없이 네. 후보 개인의 찌질한 그런 것만 따지고 네. 앉아 있어서 아주 야당으로서의 수권 정당으로서의 그 실패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정권이 잘했으면 그 정권 연장시키는 거고 네. 정권이 잘못했으면 그 집단을 갈아치우는 것이 네. 선거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문재인 정권이 어마어마한 실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정에 대한 얘기 토론을 하나도 없이 완전 개인 인신공격으로만 끝나고 말았거든요. 네. 아주 그 실패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보고 있어요. 네. 이 정권 5년도 이렇게 망쳐놨는데 여기다 5년을 더하게 된다면 훨씬 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이 높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노무현 정권 말에 정동영 민주당 후보가 26%밖에 못 얻고 그 당시에 이명박이 됐든 박근혜가 됐든 누가 됐든 야당 후보는 무조건 되게 되어 있는 네. 그런 선거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그 내년 3월 대선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론이 더 높기 때문에 후보가 누가 되느냐보다는 어쨌든 정권 교체 여론을 등에 업은 어느 후보든 아마 내년 대선에서는 유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도 야당 후보들은 네. 이제 정말 후보로 결정된 사람은 자신의 캠프, 네. 지금까지 경선을 과정을 거쳐왔었던 자신의 캠프를 완전히 공중분해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주 그냥 유리장 깨듯이 바싹 깨서 없애버리고 네. 기존에 말하자면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유지를 해가지고 막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네. 이제 후보가 된다 그런다면 진짜 사실상의 대통령, 미래 권력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네. 그때부터 정책 하나하나, 인재 하나하나, 인물 하나하나, 행보, 원동 네. 이 모든 게 진짜 책임감 있게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누가 되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제 그 국민 우려는 뭐가 있냐면 뭐 이제 물론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긴 하지만 워낙 이제 정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이 검증이 좀 안 됐다 보니까 좀 불안한 후보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불안하죠. 검찰에서 뭐 25, 6년에 있었던 사람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외교도 있고 안보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회, 복지, 교육, 환경 무지하게 많은 분야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직군에 비해서 다른 직군은 그래도 귀동량이라도 하지만 아까 검찰의 행태나 그 환경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국정 전반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게 확실하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네. 그게 굉장히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설픈 정치권에서 어정어정하면서 네. 오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정어정하면서 네. 나쁜 선례와 나쁜 인맥과 네. 또 잘못된 그런 관행이나 의식과 네. 네. 이런 것들이 몸에 딱 배해 가지고 네. 도저히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차라리 말하자면 어떤 국가에 대한 네. 그런 분명한 자기 신념과 소신, 국민에 대한 분명한 그 소신만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지식은 있는 사람이고 네. 중요한 일은 얼마나 많은 제대로 된 천하의 인재를 긁어 모아가지고 그 인재한테 맡기느냐가 대통령의 직책이지 네. 대통령이 뭘 많이 알아갖고 지시한다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건 나라 망칠 일입니다. 네. 쥐뿔도 모르면서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코 그걸 주입시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지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처럼 이건 이제 무식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참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참신성이 네. 오히려 달라지고 변화된 네.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환경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선배 얘기가 윤석열 캠프 대변인보다 훨씬 낫네.
왜 이러십니까? 나는 지금 정권 교체를 속으로 많이 바라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여러 뭐 경쟁 후보한테도 공격을 받고 이 여론의 지탄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선배는 그것이 무식이 아니라 참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뭐 새로운 시각이긴 한데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정책과 비전을 이제 좀 준비해서 국민에게 좀 제시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공부를 하면 뭐냐면 한 장짜리로 한 장짜리로 누가 써주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정책이 돼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차라리 지금은 네. 이제는 뭐냐면 천하의 인재를 긁어 모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 분야다. 그러면 외교 분야에 있어서 아주 다양한 사람, 한쪽으로 편향된 사람 말고 인계로 군을 모으는 거죠. 외교 군을, 안보 군을, 환경, 경제 이런 군을 모아 가지고 그 군 속에서는 한쪽으로만 가는 사람들만 모아진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이견까지 또 제기할 수 있는 사람까지를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까지를 다 같이 논의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를 하는 쪽으로 사람을 모으는 천하의 인재를 모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 경선 결과는 아직 이제 일주일 남았지만 어쨌든 그 우리 이수성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윤 후보가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좀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야 대선 어차피 이제 맞대결은 아니지만 양강 후보가 이제 크게 붙을 텐데 민주당에서 지금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본선 경쟁력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집권당이니까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이재명은 이낙연 두 후보들이 붙었을 때 저는 민주당 내의 세력의 대결이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 힘이 갖고 있지 못하는 말하자면 야당이 갖고 있지 못하는 진보 세력들은 진보 세력의 진지와 진영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진지와 진영을 구축하고 있는 데는 이 사람들은 마치 대기업과 같은 대주주들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3대 주주라고 봅니다. 네. 그게 민노총하고 민원연하고 정교조라고 보는데 네. 이 거대한 조직들은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세력이 없어요. 이런 진지와 진영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고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대주주라고 봅니다. 네. 이 대주주들 쪽에 섰던 사람이 이재명이고 네. 이 대주주가 그냥 제 표현입니다. 바지 사장으로 내세웠었던 문재인 쪽에 섰던 사람이 그때 그 정권에서 총리를 했던 이낙연이라고 봅니다. 결국에 세에서 밀렸어요. 대주주가 말하자면 소주주를 사실 이겨내고 한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리하게 대선 주자까지는 올라갔지만 네. 저는 지금 우선은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가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상대방을 싸우기 전에 이 짐을 내려놓고 가서 싸워도 부족한 판에 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우선 문재인 정권이 말하자면은 그 했었던 실정, 네. 아주 구석구석 너무너무 국민들이 힘들게 했었던 이 실정, 네. 이것도 당연히 자기가 그걸 또 안아야 됩니다. 무슨 뭐 이재명 그러면 정권 교체 그런 말장난으로 국민을 사기치고 속이면 안 됩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건 당연히 민주당 정권에서 그걸 계승을 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국채도 계승해야 된다. 당연히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대한 것도 짐을 하나 져야 되고 두 번째는 당선된 지 17일 만에 대통령 만나러 가가지고 정무수석이 브리핑하면서 피식피식 웃고 코나 만지고 할 정도로 말하자면 뭔가 냉소하고 있는 뭔가 시원치 않은 말하자면 외국 나가기 전에 만날까 갔다 와서 만날까 이럴 정도의 비중을 둘 정도로 못마땅한 인상을 그랬든 속으로 그러든 안 그러든 간에 겉으로 국민들한테 비친 건 저건 아니었어요. 네. 더더구나 세게 붙었던 이낙연이한테 이낙연 만나는데 당사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장사도 아니고 카페에서 그것도 내 지역구로 와 내가 그만둔 국회의원도 그만둔 지역구로 불러갖고 카페에서 만나갖고 이런 못마땅한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이라 뭐 책임 있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나 고문이나 그냥 맡을게 이런 모습을 보인 지금 내부에 말만 원팀이지 100팀입니다. 무슨 그게 헌드레드 팀이지 원팀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원팀 꾸려질까봐 되게 지금 이게 전혀 아니 이제 보여지고 있어. 좀 그렇게 흔들다가 마지막 하나는 이제 본인 리스크입니다. 뭐 너무너무 리스크가 많아요. 사실상 야당 입장에서는 진짜 두려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박원순이하고 안희정이가 진짜 두려운 존재였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건으로 휙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두려운 전제가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김경수하고 조국입니다. 근데 거기도 어느 한순간에 휙 가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 경험도 많고 정말 우리하고 너무 정책도 비슷하고 그래서 진짜 겁먹었었던 정세균이고 이낙연이도 휙 가버려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후보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야당들은 별로 이재명이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국정을 잘 이끌어갈 건가 준비만 하면 돼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이수석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쟁쟁한 후보들을 다 본인의 노력이든 아니면 시대의 어떤 그 상황이든 다 뚫고 지금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경쟁력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케네디 케네디가 했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잠시 속일 수도 있고 일부러 오랫동안 속일 수도 있지만 국민 전체를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는 문제고 아까처럼 저는 진짜 이번 대선이 너무너무 우려스러운데 국가나 국민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을 보면서 우려스러운데 이번에는 딱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운 좋은 놈이 대통령 된다고 봅니다. 거의 뭐 논두렁에서 산삼 주순 놈이 대통령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정도로 운 좋은 놈이 된다고 봅니다. 나는 아까처럼 이재명 후보가 저기까지 오는 데는 내가 앞에 나열했던 그 쟁쟁한 사람들이 전부 스스로 꼬꾸라져 나가는 이런 운을 따랐습니다. 근데 운이라는 것은 항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운 좋았다가도 그냥 그 운이 바싹 깨져버립니다. 이정현이 안 봤습니까? 순천에서 삼선 의원 해갖고 당대표 된 놈이 넉 달 만에 완전 롤러코스터로 저기 땅이 저기 지하 한 30m까지 있네 떨어져 버리는 꼬라지 안 봤습니까? 언제든지 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의 노력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져버릴 수가 있는 게 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후보까지는 됐지만 오히려 내년 본선에서는 짐이 많아. 우선 야당 후보 싸우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자기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예를 들어 쌀 세 가마니를 쥐고 있으니 말이야. 두 가마니 한 가마니도 무거워서 일어서기가 지게지고 일어서기가 어려운데 쌀 세 가마니를 쥐고 야당 후보가 싸워야 되니 그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대선까지는 뭐 100일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이제 또 이게 변화가 좀 있겠죠. 아죠. 저는 이번 대선은요. 격변이 예상됩니다. 격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매주 여론조사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제 다양한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우위를 보였었는데 한 주가 지나고 나니까 윤석열 후보는 좀 하락하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이낙연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서 이제 원팀을 꾸리는 모양새를 취하니까 여론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화무쌍함이 대선 투표일까지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리 있느냐? 제가 아까 격변이란 말을 썼잖아요. 지금 4개월 남았지만 4개월 동안에 대선 판도가 계속 바뀔 겁니다. 왜 바뀌느냐?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의 민주당은 이재명과 또 이낙연이 계속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는 나온 사람 다 내주는 게 아니라 화면에 두 사람 정도 인터뷰를 따야 되니까 거의 둘이가 됐습니다. 근데 혼자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재명이가 여당 뉴스는 혼자 독점을 합니다. 좋은 거든 나쁜 것이든 혼자 독점을 합니다. 그런 사이에 야당은 둘이가 나와서 계속 윤석열하고 홍준표가 했기 때문에 갈라져요. 근데 이 둘이가 지금 경선 기간 동안이라 무지하게 싸우고 나쁜 뉴스를 서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당연히 뉴스에 이게 많이 부각되고 이 사람은 혼자인디다가 좀 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나빠지죠. 그런데 앞으로 또 발생될 일이 있어요. 11월 5일 지나면. 이제는 이제 야권 단일화 문제로 또 뉴스가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제 점점 뉴스에서 좀 멀어지니까 본전이에요. 본전.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 후보하고 안철수하고 또 단일화 문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잊혀졌던 안철수가 다시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국민의힘의 골치가 무지하게 아파집니다. 그렇게 서울시장 때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럽게 이제 쫓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다시 설득해갖고 붙잡으려고 하니 나오면 그 정권개최는 날아가는 거고 못 나오게 하다니 이제 갖다 바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김종인, 이준석이의 정치력은 완전히 빵점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혹을 만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제는 지금 여론조사가 뭐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것은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냥 이쪽은 끝났기 때문에
때문에 하고 이쪽은 서로 간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 자멸을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정되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여기하고 이제 또 단일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여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이제 그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워낙 이제 박빙의 승부로 간다라고 하면 과거 2012년 대선처럼 말 그대로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절박감이 생기면 여권은 여권대로 이재명, 심상정 단일화 논의가 시작이 될 수 있고 야권은 야권대로 뭐 이제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누가 되더라도 혼자는 안 되니까 안철수도 잡아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동연 이 새물결 후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이 핀치히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연, 안철수 이런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를 이루는 쪽이 더 대선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뭐 절대적이도.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안철수는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사람 참 아버지가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동안에는 서울시장 철수, 대선 철수했는데 이제 마지막 대통령 선거에서 달성 싶으니까 절대 안철수가 될 것 같아. 이게 바로 이제 링컨 케이스거든요. 완전히 우리나라 말이죠.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부통령까지 맨날 떨어지다가 막판에 대통령 딱 한 번 해먹은 게 링컨입니다. 지금 안철수가 철수하다가 마지막에 안철수 해가지고 또 굉장한 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 넘는 것은 뒷산 넘는 거고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야 된다고. 안철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중 있게 생각을 안철수한테 비중 있게 생각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비난을 한 거죠. 이걸 의식을 못 합니까? 이게 한 발자국이 아니라 한 두 발자국밖에 앞에도 안 됐는데 이걸 예상을 못하고 그렇게 안철수를 서럽게 내쫓으면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가 아닙니까? 안철수 통합을 해놨어야 된다. 아니 자기들의 정권 교체 운명에 걸려 있는 안철수 한 사람도 못 품은 사람이 어떻게 호남을 품고 서민들을 품고 청년을 품고 온 국민들을 다 품는 그런 관용 포용의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건 진짜 국민의힘의 아주 잘못된 정치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철수도 못 품었고 지금 이정일 수석도 아직 못 품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뭐 안길 생각도 없어요. 그게 뭐 나는 별로 내 자신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적어도 안철수는요 서울시장 그때 품었어야 됩니다. 뭐이든지 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서거 몇 주년 가서 기념식음도 존경하네만 이런 입 바른 소리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소리 말고 김대중 대통령이 한 걸 배우라 이거야. 자 김종필이가 나하고 평생을 싸웠고 말이야. 중앙정보부장하고 나하고 언제 한번 같이 한 적이 있냐. 근데 나는 정권 교체하고 집권을 해야 되겠다. 그럼 뭐냐 대통령 후보 빼놓고 다 준다 그래라. 국무총리도 주고 장관도 주고 완전히 국영접치도 다 주고 그렇게 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배우라 그 말이야. 그런 걸. 오케이. 아니 뭐 저한테 호통칠 일은 아니고요. 하여튼 국민의힘이 좀 대우각성해서 범야권 이 단일 대우를 결성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내 생각은 그래.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어떤 국민 여론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좀 높다. 그다음에 다음 주 국민의힘 경선은 윤석열, 안철수가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지만 당심에서 좀 앞선 윤석열이 좀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내가 결론 내린다고 뭐 내 생각이지 뭐 그게 대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수석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랄까 이게 받은 느낌은 이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뭐 이제 앞으로 대선이 또 깨알같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러프하게 그러니까 그 대강의 얼개를 이제 좀 짚어봤고요. 나중에 이제 대선이 좀 또 본격화되고 치열한 어떤 이제 변수가 생겼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모시고 얘기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정현 그 수석과의 대담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